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슈삼을 파는 시간이죠. 오늘도 제가 사랑하는 두 분 오셨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에 잠은 잘 주무신 거예요? 비교적 잤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잔 거예요? 아니 뭐 한 2시쯤 넘어가지고 네. 새벽에 한 5시나 6시쯤 일어나가지고 접전 지역만 한 번 더 살펴보면 되겠다. 그렇지. 예, 예. 오늘도 방송하셔야 되니까. 자, 배일사님께서 오늘도 사이다 한 삽을 마십니다. 민주당 박지원, 윤호중 책임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은 사이다가 필요한 날이 아니라 해장국이 필요한 속을 좀 풀어야 되는. 그래요. 자, 근데 지금 댓글 보면은 윤호중 박지원의 그 불협화음과 박지원 위원장의 그 정말 생각 없음, 눈치 없음, 전략 부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원래 뭐 선거 끝나면 욕바지가 있게 마련인데 박지원 한 사람 욕먹는다고 민주당 바뀝니까? 네. 민주당 전체가 욕먹어야죠. 그렇죠. 네. 아니, 일단은 욕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그런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완패거든요. 예, 완패고, 정의당은 완전 완패고. 예, 완패고.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존재감 없음. 민주당은 예. 민주당 크라이.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압승에 마침표를 못 찍었다. 경기도지사 선거 네. 결과를 봤을 때. 뭐 이 수원도 정도로 욕될 수 그렇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또 완전히 이제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완전히 또 민주당이 참패한 건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좀 봐요. 뭐 광역단체장은 좀 12대 5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경기도는 지켰고 그리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 구성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항상 견제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이번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요. 지금 뭐 이제 선거를 계속 몰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막 하루하루의 그런 그렇죠.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이제 그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대선 결과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요. 온 거고 사실 그 이미 대선 전국 때 대선에서 승리한 쪽에서 지방선거 가져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큰 차이 없이 승리했잖아요. 그랬죠. 그 차이 정도가 이 정도로 반영된 걸로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출구조사, 물론 지선이라서 출구조사가 조금 덜 맞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해요. 부정확한 게. 근데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진님께서 김동연 역전승 너무 좋아요. 자식이 서울대 합격할 때 기쁨 같아요. 이러는데 일단 자제분이 서울대 합격하셨나 보죠. 축하드리고. 깨알 같은 TMI를 하시네.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는데 일단 김동연 역전승은 정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방송 3사하고 JTBC가 그 김동연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 1% 정도 표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 정도 출구조사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은 다 이제 그 출구조사 그대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었어요. 그동안의 과거 경험상. 그런 데다가 개표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와서 아, 그냥 그대로 가나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96% 개표 상황에서 이렇게 샥 뒤바뀌고 8,000표만 만표 이렇게 넘어가게 나올 수가 있죠?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사실 저는 어제 좀 일찍 잤어요. 네. 어차피 뭐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방선거는 출구조사가 틀리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부집단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방송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봤는데 여전히 그 딱 보는데 이제 뒤집히니 어쩌니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거의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이거 뒤집히겠는데? 이러면서 뒤집혔는데?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생중계를.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는 5시 반쯤 뒤집혔죠. 네, 처음에 한 200몇 표 차로 뒤집히는 거를 저도 이제 5시쯤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지?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경기도는 초반에 개표 한 새벽 2시까지 갈 때 수원 8달 뭐 이런 데가 개표 결과가 합산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 수원에서는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그렇죠. 8달이 제일 늦게 수원에서는 합쳐진 거군요. 예, 합쳐졌고 아마 그 관외 사전 투표 맞아요. 결과도 좀 뒤늦게 합쳐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산, 안양 등 몇 군데 대도시 지역, 즉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 조금 개표가 좀 늦어졌다라고 늦어졌죠. 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출구조사와 달리 뒤집힌 곳이 제주을 김한규 후보. 김한규 후보. 제주을은 비교적 초반부터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해서 근데 또 중간에도 좀 뒤집히긴 뒤집혔다가 했었는데. 다시 네. 뒤집힌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사실은 출구조사와 이 그 실제 투표 결과의 그러니까 미스매치도 중요한데 네. 막판 여론조사 결과들 쏟아냈을 때 사실 그 경기도 같은 경우 그 중앙일보 조사 같은 경우 거의 8%인가 9% 이상 뒤지는 결과가 그래요, 김동연 맞아요. 후보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뭐 특정 여론조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여론조사 이런 식으로 막 쏟아내는 게 의미 있는 건가? 진짜 오히려 그거는 꼬리가 없죠.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자꾸만 내오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김동연 후보는 오전 5시 32분에 뒤집혔다고 예, 5시 30분경으로 기억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분 최수진님 그저께 김동연 당선 연설 꿈꿨어요.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꿈꿨었는데 정말 이분은 꿈도사네, 꿈도사. 아, 패밀리님께서 남양주 시민으로서 최민희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국회 입성을 기원합니다. 무한도전님 역전의 드라마. 아유, 한동안 못 볼 드라마인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한동훈 무혐의 막은 최성필 한동훈 추가 자청 검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제 비대위는 완패,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승. 아이고 이런 님이 이런 글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당선된 사람은 당선된 사람, 아닌 사람 아닌 사람.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모두 진술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 4곳, 경합지역이 3-4곳이다가 결과적으로는 12대5로 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기초나 이런 거 다 됐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50.9%예요. 우리 뭐 어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3회 때가 제일 낮았죠. 48.몇 %였는데 지금 50.9%는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혹은 지쳐서 혹은 지도부에 실망해서 지지자들이 전부 다 등을 돌린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한 분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김필성 선생님. 사실 낮은 투표율. 네, 사실 그 대선 이후 네. 이제까지 그 주요 양당의 모습들을 보면요, 네. 다들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만 그렇죠. 보였어요. 엄청 실망했어요. 네, 사실 네. 이게 그 특히 국민의힘 사실 민주당은 지금 아까 비대위원장 문제 어쩌고 얘기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제 내에서 이렇게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맞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그 딱 당선돼서 이제 탄력 받아서 나가야 될 때 여러 문제들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뽑은 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도 많이 나왔지 초반에 시작도 안 했는데 지지율 낮게 나왔고 그런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감 같은 걸 준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그냥 아예 그냥 관심을 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낮은 투표율 두 번째다 그러는데 사실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2002년에 48%인데 그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과 다른 상황이 하나는 월드컵 중이었고요. 맞아요. 2002년도. 네, 2002년 월드컵 중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전선거가 없었어요. 맞아요. 사전선거도 없고 월드컵 중에도 48%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사전선거에서 20%. 역대 최고의 그 투표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선거에서 그러면 본선거에서 한 30%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역대 최저다. 그러면 원인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지지자들 동원에 실패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약간 느슨해졌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도 쪽에서는 아유 지긋지긋해라는 신물이 난다. 예, 신물 난다. 아유, 뉴스 보기 정말 싫어하는 정말 사람들은 신물 그런데 난다. 민주당 쪽이긴 한데 여튼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특히나 저는 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의 혼선 전략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렇죠.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쇄신론인지 네. 아니면은 다시 한번 단결론인지 견제론인지 일꾼론인지 뭐예요? 아무것도 없네. 들어보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비대위원장님 두 분은? 애초에 비대위원 구성할 때부터 좀 전략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은 좀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계속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박지원 위원장을 그 자리에 앉힌 앉혀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 민주당의 저기 원래 있는
그 중견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앉은 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는 백업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거죠. 애초에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사실은 정치 경험도 없고 그동안에 아무런 행적이 없고 경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모험이었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표가 상징하는 그분이 의미하는 그런 그 개혁이나 변화의 바람을 우리 당에 좀 옮겨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처음에 같이 하게 된 거 거기까지는 나는 그걸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이후에 그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 이 해당 행위적 그런 발언들이나 해당 행위적 행위가 문제라는 거죠. 특히 본인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본인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텐데,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두 번 하고서 잘 실패했다 그러면 알 텐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탁 끊어내지 못하고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끌려다니면서 어제까지도 사과만 계속 주구장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데려왔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박지원 위원장이 너무 자기의 이 관종이 돼버렸어요.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활자가 돼서 인터넷에 실리고 신문에 자꾸 나오고 사람들이 자꾸 회자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너무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셀럽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유명해지는 분들이 초창기에 겪는 그런 잘못된 좀 습관이기도 하고, 뭐 두 분 다 셀럽이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셀럽? 예.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취해서 뭔가 자기가 자극적이고 뭔가 말 하나 해야지만 안 그러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옳든 그르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이래서 했던 문제가 커진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서울시장은 사실은 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경기도지사는 그래도 신승이지만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나마 절반의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론조사 기간 내내,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이 별거 없다, 떠봤자 소용도 없더라, 오히려 윤영찬한테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오히려 다윗이 이기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이렇게 흔들어대는.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큰 표차로 이기고 있었다는 걸 증명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현상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꼬리가 전형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 아까 모두에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론조사 뭐 할 수 있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 깜깜이 기간도 더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뭐 국민들이 정보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문제는 알 권리와 정보를 충분히 취합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정보가 있어야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어지는 정보가 이게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라면 맞아요.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게 어떤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네. 소위 접촉률하고 응답률 몇 퍼센트나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접촉률과 전화를 했을 때 받은 비율, 그 다음에 실제로 응답한 비율,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여론조사로서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표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요.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기준만 늘 사용을 하고, 그 기준도 그냥 그래서 몇 퍼센트 기준이 안 되면 발표를 못 한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응답률이 몇 퍼센트 이상만 되면, 그건 사실은 그 응답률이 몇 퍼센트 이상만 되면 무조건 그것만 표시라면 다 발표를 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왜곡의 소지가 무척 많다. 진짜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에서 그만큼의 민심이 8% 10% 가까이 김동연 김은혜 후보의 차이가 있었을까? 네. 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라는 보면.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김동연, 김은혜 후보 얘기했으니까 강영석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완주한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표를 조금 뺏어간 측면이 있을까요? 김은혜 뭐 저기 밴드웨건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강용석 후보가 이제까지 나왔던 지지율보다 훨씬 적게 나온 거는 맞는데 강용석 후보가 득표한 아마 득표수가 제가 지금 최종 결과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그 양 후보 사이의 득표 차이보다 많은 걸로 지금 1% 정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0.8% 정도였습니다. 저기 연기사인데 0.8%만큼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팅 보트? 네, 그 저기 강용석 후보 쪽 지지자들이 뭐 김동연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해서 김동연을 찍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일부라도 아마 갔으면 김은혜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김은혜 후보하고 단일화를 안 한,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오만하게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것,
이것이 강용석 후보로 뭐 표가 조금이라도 어쨌든 가게 됐으니까 네. 본인을 패하게 만든 겁니까? 지금 보니까 강용석 후보는 0.95% 득표했다고 그러고요. 김동연, 김은혜 격차는 0.14%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만약에 둘을 합쳤으면 단일화가 됐으면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들어올 거 들어와가지고 0.14%를 넘어섰을까요? 김은혜 후보가? 사실은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네. 강용석 후보를 끌어안는 게 당시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강용석 그렇죠. 후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예, 이미지가 그렇게 사실 좀 최근에 이제 많은 여러 가로세로 연구소의 리스크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딜을 했을 경우는 결국 강용석 후보에게 일정한 정책 입지를 만들어주는 게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 그래서 김은혜 후보가 전략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결국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뒤늦게 얘기하는 거지 당시에 김은혜 후보의 전략적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근데 강용석 후보 쪽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뭐 10%, 뭐 20%까지 아주 그냥 처음에는 10%다 얘기하다가 20%까지 나오면 난 창당하겠다 이러면서도 아주 새로운 포부를 펼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본 게 딴 거보다도 이제 경기도에서의 강용석 후보가 몇 퍼센트가 나올 거냐도 중요한데 말하자면 유튜브라는 미국 그 시리즈 보면 이제 홈랜드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유튜브를 통해서 극우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고 나중엔 총 들고 싸우다가 이렇게 몰락해가는 과정들이 쭉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스포였네요, 스포. 뭐 다 보셨겠죠? 뭐. 네, 네. 안 보신 분들 재밌으니까 보세요. 네, 이건 보세요. 뭐, 재밌어요. 예, 네.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이 강용석 후보가 22억도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모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적 영향력, 말하자면 유튜브나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과 실제 국민들에게 동량으로서 네. 대표자로서 선택받는 것은 좀 다른 궤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증명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글쎄요, 그 강용석 후보랑 합쳤을 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김은혜 후보가 이기죠. 100% 간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만큼 중도에서 빠져나간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저는 강용석 후보를 탓하기보다는 김은혜 후보는 본인 리스크를 감안하면 이것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마지막에 선관위에서 재산 신고 허위로 했다 이런 것도 공표하고 그럼요. 또 KT 상무로 있을 때 거짓말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때 시댁이라 그랬었죠. 시댁의 뭐 친척, 친인척. 요청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밀어 넣어주는 그런 인사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었었다. 인정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네. 된 해명을 사실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마지막에 그 중요한 몇 표들을 저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투표소마다 공고문 5장씩 붙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됐으면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 저는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고 봐요. 예. 아주 없진 않았다. 예, 예, 예. 판례마다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달라서? 있는데, 예. 네. 당선 목적과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고의, 이 부분이 이제 그 내심의 의사가 어떻게 네네.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지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렇군요. 다를 수 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뭐 허위 사실을 이게 공표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 목적하고 고의가 인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둘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왜 그렇게 됐는지 수사는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해야죠. 수사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김은혜 후보가 떨어진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윤심이잖아요, 윤심. 네, 네. 이제 정말 윤핵관하고 다 또 별도의 윤심이 작용하는 정말 훌륭한 측근이라고 다들 인정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유승민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도 지사에 나왔다면 그럼 오히려 굉장히 더 어려운 싸움이었을 경쟁력이 것 더 같아요. 있었겠죠. 예, 본선 예, 경쟁력이.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사실 뭐 이제 크게 바뀌어서 책이 패배했을 때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또 이제 뭐 또 전당대회 이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선거를 모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과연 국민의힘 내에서 탄탄한지 여부의 문제들도 있고 지금 지금 그쪽 입장 국민의힘 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승리 그 분위기를 끝까지 잘 밀고 나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김은혜 후보가 패배함으로써 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불씨가 남은 셈이거든요.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취지나 이렇게 바라보는 건 비슷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의 행보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너무 공격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간다는 거잖아요. 뭐 아무런 자격도 없이. 물론 당대표라는 위치는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무슨 뭐 친서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뭐 왜 가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간다는 거는 수사나 뭐 이 선거 끝난 다음에 후폭풍을 좀 피해보자는 심산으로 가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그 코드 맞추 대통령 후보랜다.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아유 후보를 떼기가 싫었나 봐요. 코드 맞추기에 노골적인 코드 맞추기. 아 그래요? 왜?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 취임사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겠다, 자유 세력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있잖아요. 그러면 네. 한미일 북중러 사이의 신냉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미국의 돌격대장에 이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가는 미국의 돌격대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 선언과 다름없었고 네.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폴란드를 통한 그 무기 우회 지원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네. 것들로 봤을 때 그런 신냉전 구도에서 제일 앞장서서 네. 새로운 어떤 뭐 질서를 나름의 그 굉장히 이념적인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코드를 적극적으로 맞춰가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거취에서 우산을 한번 대통령이라는 우산을 써보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반영된 거라고 보여요. 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네. 앞으로 이제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가고 나중에 공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윤석열 쪽 사람들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이 자기 정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그쪽으로 붙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앞으로도 보이고 말이 막 꼬이는데. 취지는 다 이해했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아이 참 내가 이거 좀 정리를 해주고 싶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자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번 선거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얄밉긴 한데 어쨌든 잘하긴 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서울시장 뭐 이게 조금 더 이제 통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의 75%가 오세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이미 나와요. 출구조사에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투표율이 낮기도 했지만 네. 무척 낮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런 낮은 투표율을 서울에서는 특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0대 남성들 75% 표를 끌어오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죠. 좋은 정치냐면 절대 좋은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갈라치기 정치, 그렇죠. 젠더 갈라치기. 그러니까 표를 얻는 데는 아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되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선거 행동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김한규 후보가 당선된 거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어제도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제 마지막 인터뷰를 부상일 후보랑 했는데 거기는 네거티브가 일반적 네거티브가 아니라 타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을 또 타 정당을 완전히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네거티브를 했단 말이에요. 제주도의 전라도화. 듣는 전라도 분들은, 듣는 외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주도인들도 그냥 근데 기쁘죠. TV 토론에서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라 현수막을 전부 다 그렇게 걸었어요. 제주도는 민주당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런 아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진짜. 그러니까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민이라면. 그래, 좋아하면 내가 표를 보여주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서울시장 결과, 물론 오세훈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대선 때보다 표 차이가 5% 정도 지금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서울 지지도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보다 5% 정도 이제 낮은 걸로 나왔었잖아요. 대선 때는. 근데 이번에 송 후보하고 오 후보는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대선하고 무관하게 그냥 서울 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이나 돈 관련된 정책을 지금 윤 정부가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주기를 원한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보니까 후보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그래 거예요. 오세훈 후보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오세훈 후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물어봤어요? 네. 한 1년 동안 별 문제 없었잖아라는 이미지가 별 좀 문제가 없었다? 예. 1년 동안 문제 있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그럼- 있었대지? 반면 송영길 대표는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많았잖아요. 어떤 구설수? 뭐 이제 뭐 특히 마지막에 있었던 무슨 그 김포공항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요. 그건 이제 공약 관련된 내용이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그 구청장 결과나 이쪽을 보면 지금 김포공항 쪽 구청장들이 전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그쪽이 민주당 지지세가 센 쪽 중에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종적인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이런저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좀 밀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요? 그거는 자, 서울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되면은 이제 교육방송으로 바뀔 텐데 TBS 괜찮습니까? 시장 오세훈뿐만 아니라 이제 시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렇죠. 시의회가 7대3 정도로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쪽이 예, 30명 보세요. 남짓인 것 같더라고요. 네. 한 10명 되는데 한 40명 비례까지 하면 한 40명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에 예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데까지 이렇게 국힘 쪽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아마 비례대표 중에 그 법세련 그 네, 대표도 그분 비례대표로 사번 받았던. 예, 들어가실 것 같고 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일까? 제가 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정치교육? 그래서 정치교육 얘기하는 거에서 정치교육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네, 아주 공격을 세게 세게 하더만요. 했더라고요. 예, 무슨 정치교육이냐. 근데 어쨌든 저는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봐요. 물론 개인적 매력 부분도 후보에게는 당연히 개인적 매력이 있어야 그게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가 되긴 민주당이 하는데 자초한 거는 뭐 전대로 깔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 민주당이 얘기하지 자체한 마시고. 예.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사실은 겉으로 물밑에서 백조가 이렇게 발 움직이듯이 물밑에서 엄청나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론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했죠. 근데 이제 본격화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은 굉장히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구청장 시의원 결과 뭐 간단하게 말해보면은 7대3, 뭐 6대4 정도 지금 나온 거라고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인 거에 비해서 민주당 시의원들 그래도 선전했다. 뭐 구의원도 선전했다. 선전한 거예요. 네, 이렇게 봐야 왜냐하면 되겠죠? 서울시의회는 네. 그냥 90%씩 그냥 훅훅 넘어가는 그렇죠. 선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뭐 위안이 될 만한 그래도 네. 야무지게 그럼 야당 그 서울시의원이 야무지게 할 수 있는 모습을 야성을 좀 회복해야 네. 될 과제가 있다. 좋습니다. 근데 양당에서 대전, 세종, 충남 등을 경합적으로 원래 꼽았었는데 세종도 그렇고 뭐 대전도 그렇고 충청권은 특히 좀 특이했어요. 양승조 후보가 바람을 좀 일으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쫙 민주당 쪽으로 갈 거다라는 또 예측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저기 민주당이 밀리는 분위기에 밀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뭐 분위기의 문제가? 예, 특별히 뭐 큰 무슨 저기 이벤트나 아니면 뭐 사건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뭐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밀린 게 아닌가 근데 싶어요. 그 양승조 후보는 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뭐 표차가 꽤 나긴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선거 첫 일주일 동안 코로나로 아쉽다. 격리돼 있었어요. 그렇죠. 집 바깥에 못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선거 운동을 못 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강원도는 어때요? 강원도 특별자치도까지 만들어서 이광재 후보가 좀 선전할 걸로 또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잘 되진 않았네요. 네, 원래 강원도는 최문순 개인기가 통하던 곳이었거든요. 네. 예, 다 기초자치단체장 전부 다 국힘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만 그 최문순 민주당 후보가 3선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네. 춘천시장이 그나마 춘천이 원래 김진태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근데 춘천시장은 역전을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는 했어요. 예, 요런 게 이제 하나 눈에 띄고 네. 강원도는 뭐 인물론이 그 대통령 선거 허니문 기간에 있었던 이 네. 흐름을 역전시키지 못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선전한 것으로 그리고 민주당에게 아직도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으로 또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개혁해서 계속해서 잘 되는 정당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자, 재보선 선거 결과 국회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일을 하다가 원내 영선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중앙정치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받아든 성적표를 가지고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출국일 조사 결과는 8.2%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멀찌감치 당연히 이길 거라고는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55.2%인가요? 아까 우리 그 퍼센테이지가 정확히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 투표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여론조사 때문에 여론조사는 뭐 법전을 이룬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사실은 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 뭐 생각보다는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이거는 사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별 문제 없이 이 정도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갔던 거고 생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건데 지금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그리고 이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론조사가 계속 이재명 후보한테 아슬아슬하게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다른 쪽 지원을 못해요. 실제로 다른 쪽 지원을 못하고 그렇죠. 이쪽에 집중하는 게 나왔고 그렇죠. 그 결과들이 다른 쪽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여론조사가 뭐 선거 전략이나 이쪽에 영향을 줬다고 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막판에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가 내놓은 김포공약 이전 공약 이것 때문에도 조금 득표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슨 뭐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까 그렇죠. 싶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당내에서 정리해야 될 그 혼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느 쪽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정책은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뭐 공항이 어떻게 위치해야 되고 이런 등등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여준 혼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혼선이 콩가루다라고 하면서 치고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흑산도 공항까지 쫓아가고 제주 공항 가고 하면서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갑자기 제주도에 있는 선대위를 다 없애고 막 서울로 올라와 버리고 이랬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의견이 네. 그 7명 또는 이번에 수백 명, 수천 명 출마한 그 후보들 원오브댐의 의견으로 이렇게 격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재명 후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검증의 영역인데 네. 정치적으로 보자면 리더십의 부재가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선거 전체가 일관되게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했던 네. 리더십의 부재가 문제였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재보궐선거 7명 중에 한 사람의 의견처럼 중앙당에서는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당 공약 아니다. 네. 지방선거의 특성상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됐던 부분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다시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이제 당선자 바로 의원입니다. 참 재보궐선거는 당선증 벌써 받았을 네. 거고 바로 의원이 되는데 이재명 의원의 원내로 입성한 이재명 의원의 리더십을 어떻게 당이 보호하고 같이 키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 아까 이원혜 의원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조응천 의원이랑 또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성토하는 내용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선대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이재명 위원장이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송영길 후보도 사실은 자기 지역구 버리고 서울까지 이제 와가지고 지난번에 대선 진 거에 대해서도 이제 희귀 만지고 올라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이 계속 있었잖아요. 자, 이 두 분에 대한 비토 여론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책임을 지라 그러면 또 어떻게 져야 될까요? 책임지라는 비판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은 바로 그 대표부 이제 어떻게 전당대회 전국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결정되는 지도부가 제가 알고 있기로 다음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결과를 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좀 중요하게 그리고 그쪽에 긍정적인 저기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리더십이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겠지만 네.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원내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려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책임을 이쪽으로 넘겨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벌어졌다고 봐야죠. 어쨌든 조기 전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민주당 사람이라면 일단 조기 전대하고 그다음에 빨리 당권 수습하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나서고 그렇게 해서 좀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개혁이나 합리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일반 중도층에게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좀 외연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좀 가고 본인들 지지했던 열성 지지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표시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내 생각보다 많다라는 그래요?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혼자만 살고 당이 죽었다 이렇게 그렇게 당장 생각하지 얘기하잖아요. 않았어요? 예. 예, 그럼 뭐 이원욱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네. 김혜영 전 의원도 당장 그랬죠. 뭐 그렇게 어제 개표 과정에서 이재명 당선 의미 없다. 자기 혼자 살고 나머지 다 죽었는데 당선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어차피 당선되는 곳이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하는 분들도 그렇게 쓰는 계시고. 기사들도 사실 많아요. 예, 네. 그리고 그 공격은 오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리더십 흔들 뭐 원내 들어가서 뭐 당권 선거 출마나 할 수 있을까 뭐 등등등의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고 이 얘기는 그냥 언론에서 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당연히.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소위 있어요? 이재명식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온 정치였단 말이죠. 네. 그러한 돌파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가,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은 첫 번째가 이제 당권 경쟁이 하나의 파고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공격의 핵심이 이재명 인성에 다 가 있어요. 누구를 뭐 푹 찔렀다, 어디에 뭐 구두 신고 올라갔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누가 이제 뭐 욕하니까 가서 그거 불법입니다라고 쫓아가서 얘기했다, 이런 걸 전부 다 소위 과거에 DJ는 빨갱이다라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강한 프레임, 인성, 네.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네.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좀 두 가지 과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리더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인성론에 집중된 집중포화, 이 그렇죠. 부분이 두 가지가 과제죠. 그러면 김필선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박지원표 쇄신론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지원은 선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그 사람이 걔도 주장했던 쇄신론인지 뭐 사과론인지 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지금 사실은 이제 비대위원장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끝났죠. 그 이후에는 뭐 자기가 쇄신을 하든 뭘 하든 네. 어떤 직위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걸 테고 네. 지금 이렇게 돼서 이제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사실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자기 개인 정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본인이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녹여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이후에 이제 이제 당 지도부가 다 새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네. 어느 쪽하고 어떻게 연합을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가장 그냥 정치적 행보가 선택이 제일 중요한 판단이 될 텐데 뭐 거기서 이제 박지원 아직 위원장이죠. 박지원 위원장이 자기 정치력을 보여줘야죠. 그게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별 의미 없을 겁니다. 네. 지도부 총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오는 8월이든 7월이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친문 진영, 친명그룹, 86그룹,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 지금 보여주는 고질적이고 자생적으로 또 생겨난 새로운 또 개파들 뭐 이상한 것들 좀 쫙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피가 튀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어떻게 없어요. 될까요? 그리고 의원 숫자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요? 말하자면 다수 정예가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소수가 정예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소수 정예? 소수 정예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다수 다수 정예. 정예는 더 힘들어요. 예, 원래 국회의원들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데리고 오는 게 벼룩 한 섬을 지고 오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각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남은 선거가 2년 뒤에 총선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본인의 지역구 당선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라고 하는 그 비판들도 있거든요. 전부 다 당권 선거. 왜냐하면 다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로지 거기에 대체로 기준이 서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가치를 상실한
부분들이 크다고 봐요. 이 가치를 새롭게 어떻게 정립을 하고 어떤 비전, 구체적 설계도를 만들어서 누구와 함께 갈 거냐라고 하는 가치, 비전, 주체 이 세 군데의 전면적인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의 과정은 피 튀기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감수를 하셔야 될 거다.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뭐 저의 예측도 좀 그렇고요. 솔직히 박지원 위원장이 되게 젊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곳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슈화시켜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게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이 지금 정치판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지금처럼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고 하면 사실 이분이 그동안 한 행동을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띄워주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역할을 그들이 했는데 이분들 마치 진중권 씨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치 저쪽에서는 셀럽 대우를 해주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용으로 이 사람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분이 뭐 진중권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다만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힐 때 네. 앉히고 한 것들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자기나 이런 것들이 자기 신념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싸워서 어떤 결과를 얻어낸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엄청난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 고집이나 아니면 자기 신념에 대한 그렇죠. 그런 과잉돼.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네, 그런 네. 사람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의 공동으로 앉힌 게 저는 사실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그동안 보인 모습 특히 계속 말은 많았지만 정작 그 박지원 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쓴 글들, 네네. 사과를 했던 쓰시는 했던 글들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글을 보면 글은 상당히 정돈되게 잘 쓰는 네, 사람이에요. 잘 써요. 생각이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한쪽으로 편벽돼 있지는 네, 않아요.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당의 중년 정치인들이 이분과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같이 가냐에 따라서는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박지원 씨 개인에게 그 비대위원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바마가 했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회운동과 정치 사회는 아주 좁다란 오솔길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어요. 멋있는 말이군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오바마는 그 시카고 도시빈민 지역에서 사회운동으로부터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로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운동이 신념윤리, 즉 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쭉 그걸 지켜가는 거라면 정치는 책임윤리, 결과를 내와야 된다는 책임윤리가 앞서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사회운동과 그렇기 때문에 신념윤리만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회에 기여할 바가 있는 네. 사회운동의 신념윤리와 정치의 책임윤리 사이에는 좁다란 오솔길밖에 없다는 걸 오바마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개인에게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박지원 뒤에 숨어서 박지원을 조종하네? 방패막이 삼았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또 나와야죠.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세 번째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든 어디서든 한국 정치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버거웠다라는 너무 생각을 컸어요.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위치에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세훈 20대 남성 75%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여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박지원의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선거 전체를 좌우하지는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폭넓은 리더십이 생기면 네. 박지원 위원장이 적절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이고 네. 민주당 리더십이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진다면 어느 쪽으로든 박지원 위원장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간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 앞으로 어쨌든 2년 동안 국회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JTBC 글로벌 리서치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를 확인한 건데요. 한번 띄워보시죠 화면을. 보면은요. 검찰청법 개정안 없다고요? 더불어민주당 부정평가 이유가 지금 준비는 안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 그래서 싫다. 이게 33%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당내 쇄신 노력이 부족했다. 25.3%. 그다음에 성비위 및 도덕성 논란
이게 싫다 17.0%, 그리고 부동산 및 물가 안정 노력이 좀 적었다 10.6%.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부동산에 대한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좀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민주당은 오만한 정당이야라고 느끼게 하고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느끼게 만들었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게 이번 평가였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다 바꿔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 이게 지금요, 그건 아니다. 이게 저기 민주당 지지층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기준으로 한 전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제가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는,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네. 저기 국민의힘 지지층이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대다수는 그 이른바 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검찰개혁 이 법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네. 이게 그 법안 자체나 이런 방향이 문재인 당선 이전에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그렇죠. 문재인이 퇴임하는 시점에서 한 것이 문제거든요. 네. 그런 정책으로 이게 부드럽게 해내지 못하던 게 문제인 것이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정식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좀 전에 말씀드린 부정평가 관련. 당내 시간이 쇄신 노력을 열심히 해라. 이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비임이 도덕성 논란, 이것도 네. 당내 쇄신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전체 국민 베이스로 하면은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 이거는 뭐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가장 핫한 이슈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대선도 끝났고 연이어서 있었던 지방선거 끝났고 향후 2년 동안은 선거가, 큰 선거가 이제 없을 예정이라서 일단은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너무 지쳤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또 확인한 것은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항상 조금이나마 견제와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뭔가 균형추를 맞추는 일을 항상 무의식적으로 하더라.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의 성향이나 국민들의 높은 수준에 맞추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사실은 민주당 어떻게 쇄신해야 될지 나오겠죠, 답이.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어부지리로 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그런 반성과 통찰 속에서 거듭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고요. 우리는 또 이분들 보내드리고 내일 또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은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지웅 비대위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향후 민주당 개혁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도 밭 갈아요. 1+10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봬요.